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원 원장 백운기입니다. 앞서 인트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 간 다움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의대 간 다운 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N수를 결심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상위권 이상의 성적은 전년도에도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이었던 나는 왜 의대 입시에 실패를 했을까?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 즉 내년도에 성공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도 좀 수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24년 의대 입시와 수능인데 2024학년도 실제점 결과를 바탕으로 좀 성적표를 가상의 성적표를 좀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의대 입시에서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수능의 반영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원하는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의대 입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먼저 첫 번째 성적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맞았습니다. 1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누적이 2.05% 정도 밖에 안 되죠. 앞선 영상에서 모집 정원 대비 의학 계열은 상위 누적 0.7%, 의학 계열은 의치 한약수를 포함한 의학 계열은 약 1.5% 이내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 누적이 100분위 기준입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2.05 정도 나오네요. 전 과목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약대에 합격하기 좀 힘들어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각 과목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탐구 한 문제 딱 세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상위 누적이 1.02%가 됩니다. 1.0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학 계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치대 정도까지는 가능한 합격권이 만들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소신 지원 정도를 해볼 수 있는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각 과목별로 한 문제씩을 더 추가로 맞게 되면 이러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위 누적이 0.30입니다. 여기까지도 100분위 기준인데요. 실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올해 과탐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상위 누적을 책정을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어찌되었거나 0.30 정도면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을 좀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 국립대권의 의대들은 충분히 좀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탐구는 올해 생명이나 과학 같은 경우가 24학년도 수능에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미 두 과목이 다 만점이 되었기 때문에 국어를 좀 두 문제 더 맞추고 수학을 한 문제 더 맞춰 똑같이 세 문제, 총 세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상위 누적은 제 머리가 상위 누적을 좀 가렸네요. 0.17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충분히 이 비율은 표점 기준입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0.17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의대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 의대에도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열 포함해서도 전 과목 1등급을 맞아도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렵지만 전 과목을 1등급을 달성한 이후에는 각 과목별로 한 문제 정도씩만 더 맞추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상당히 좀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좀 생기는 그런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앞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생부가 다 완성이 됐고 교과 성적도 결정이 났겠지만 최저를 맞추지 못하여 N수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카드가 더 있죠. 전 과목 1등급 달성인데 주로 대학들이 세 과목의 수시의 최저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혹은 4과목이 되더라도 4과목 합 5 정도가 최고로 높은 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한 과목 정도를 망쳐도 수시 최저를 모두 충족하는, 따라서 이런 결론입니다. 수능이 의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전과목 1등급 달성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전과목 1등급이 달성된 이후에는 각 과목별로 한 문제씩만 더 맞춰 나가면서 대학의 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내가 입시를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입시 평가 도구로서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시험이냐, 이미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수능도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좀 바뀌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 경향이 6월 평가원 이후로 기조가 좀 바뀌어서 상당히 수험생들이 힘들었던 그런 수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능을 준비하는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은 이런 시험입니다. 날짜도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시험이고, 단 한 번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과 시간 압박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보다는 성적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수능 출제 경향은 이런 시험이죠. 킬러가 배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확보를 하겠다. 교육부의 지침이었죠. 그래서 킬러가 배제됐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놓고 분리시켜서 풀어보면 개별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풀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일 텐데, 막상 풀세트의 시험을, 전체 시험지를 내가 풀다 보면 뭔가 자꾸 막히게 되고 꼬이게 되고, 그래서 풀이 과정, 전체 시험지를 한 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풀기에는 좀 상당히 힘이 든 수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근의 수능 출제 경향은 시험의 운영 능력, 실력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겠지만 실력에 더하여 시험의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익숙했던 유형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존 유형의 풀이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항들도 곳곳에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는 위치에 포지션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화하고 패턴화하는 학습만으로는 의대를 진학할 만한 고득점을 좀 맞기가 힘든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수능 출제 경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어떤 포지션이냐, 피평가자죠. 피평가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조건 내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학습에 있어서 제가 이제 기숙의대관에 9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30년 가까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학습의 좀 형태, 학습의 양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 현재 본인이 해왔던 학습의 패턴과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른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 내년도 학습 계획이나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구분을 일단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의 정의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과목의 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위권 학생들은 2등급 이상 10%, 상위 11%까지 뭐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 이상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극상위권은 어떤 학생들이냐? 안정적으로 100분위가 99% 이상이 안정적으로 늘 나오는 이런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별 과목의 목표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목표가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전체 과목, 개별 과목이 아닌 수능 전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성적대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고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에서는 주로 구분을 좀 합니다. 그다음 학습에 대해서는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집중해서 학습하는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직 킬러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이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학습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틀리는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와 무관하게 본인이 좀 막혔던 약점 유형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극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어지간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대부분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난이도 학습에 좀 골고루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학습의 난이도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상위권에서 집중해야 될 학습이 있는 것이고, 그 상위권에서 집중해야 될 학습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시간도 확보가 되고 틀리는 문항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의 단계에서는 주어진 시간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학습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수업도 좀 다르죠. 특히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다 선택 수업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표에 대한 상담이나 개별적인 관리가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수업을 선택을 하는 경향에서도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나랑 좀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본인과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나 기출 학습에 있어서도 그 양과 질, 그 다음에 학습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상 제가 좀 많이 보아왔고,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은 맞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설 실무나 이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시험지를 풀 때의 시간 관리 능력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설 실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다루죠. 다루는데 성적대에 따라서 그 사설 실무를 좀 푸는 용도가 좀 다르더라. 특히 좀 상위권 학생들은 같은 경우는 기출 학습의 완성도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되어 있다시피 최상위권이나 극상위권 학생들이 풀기 때문에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실제 학습량에 비하여 성적 향상이 좀 더딘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사후에 진행되는 과정들도 조금 좀 차이가 있더라. 정오답 정리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하는 학습 난이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나의 지금 실력이나 학습 상태, 그 다음에 오답을 정리해야 될 문제의 양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과 좀 별개로 멘탈이나 생활에 관해서는 요런 좀 차이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제가 좀 많이 겪었고 이걸 지금 표에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멘탈 관리 부분에서는 생활이나 학습 면에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직은 자신감이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을 좀 많이 의식하게 되고, 친구나 부모님에 의해서 감정의 좀 기복도 좀 많이 좀 심한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특히 재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좀 붙게 되면 학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즉 내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나 강사, 그 다음에 뭐 친구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는 쪽으로 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가 거의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좀 자기한테 몰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태와 좀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 뭐 극상위권에 이미 도달한 학생이라면 사실 올해 좋은 대학을 진학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깝게 뭐 수능이 하루 만에 결정이 나는 시험이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극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1년간의 시간만 더 투자를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하여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학습 상태를 유지하고 생활 태도를 유지했던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내년에는 극상위권을 목표 지점,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훨씬 더 좀 일관되고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극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습과 생활 태도를 갖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저희 강남FA 기숙 의대간에 그동안 성공 실패했던 이제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저희가 이제 최상위권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5대 결정 요소를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이 5대 결정 요소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하여 초기에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 상담 진행 결과에 따라서 수업도 추천을 하고 콘텐츠도 추천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계를 하는데 참고를 삼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테고 한 번의 상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는 없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알아가면서 또 변경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초기에 빠르게 학생의 상태를 좀 판단하기에 이 5가지 요소가 아주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요소는 개념 확장, 문헌 분석력, 시간 멘탈 균형 이렇게 5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이 5가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이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됐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전체 하위권 학생들부터 다 토탈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최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뭐 사실 개념을 들어도 잘 모른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개념 확장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 X 표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로 된 부분. 그래서 X 표시에는 각 항목에 대하여 파란색 글씨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 잘 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빨간색 글씨 부분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이제 5대 요소에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좀 부족한 항목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다 보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둘이니까 동전 5개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 성적에 비하여 실력에 비하여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게 되는 31가지 경우가 있겠죠. X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수능 성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만큼 성적이 나올 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정답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 가지 합쳐서 총 32가지의 성공 실패 유형이 있다라고 일단 러프하게 초반에 학생들을 좀 상황을 진단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최상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의 학습의 양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 5대 요소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 보셨다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2가지 성공 실패 유형에 따라서 일단 유형들을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에서는 이렇게 유형들을 32가지를 분류를 해서 좀 레벨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 이 6가지가 다 되는 경우는 극상위권이라고 일단 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은 전국 의대를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성적을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뒤쪽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의대가 목표가 아니었다가
사실 대학을 갔는데 극상위권 학생에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다시 의대를 가기 위해서 N수를 선택을 하는 그런 극상위권 학생들도 해마다 몇 명씩은 저희 학원을 찾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개 항목 중에서 하나씩이 좀 X 표시가 있는 이런 학생들을 저희는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부르고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각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실패 유형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상위권이다. 그 다음에 3가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중위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아래쪽에 공간이 부족하여 하위권 뭐 쪽은 지금 생략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나는 최상위권 쪽에 지금 좀 가까우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데 좀 기준이 될 만한 표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 뭐 앞서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OX로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레벨이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툭 하고 끊어져서 X에 있다가 O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O로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들을 편의상 이렇게 32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지 어떤 경계가 있어서 딱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최상위권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미세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의 미세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에서는 의대 1인 맞춤 설계 1%를 만드는 의대관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해왔고 그동안도 이 프로그램에 맞춰와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선택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도 선택제를 하고 순공 자습 관리도.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그 차이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진단을 통하여 정확한 약점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학생에게만 맡겨놨을 때는 아무래도 학생이 판단을 좀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붙어서 PT, 헬스장에서 진행하는 1인 PT처럼 1대1로 개별 케어를 하는 의대 PT 프로그램이 같이 좀 붙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고 뭐 생활적인 부분까지 하면 총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학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3단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 PT가 맞춤 학습입니다. 어떻게 전과목 1등급을 맞출 것이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과목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리는 성적으로는 사실 의학계를 진학이 정시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첫 진입의 단계가 어떻게 전과목 1등급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전과목 1등급이 달성이 되었다면 그거를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과목 1등급이 유지가 되고 최상위권, 극상위권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메이저 의대를 목표로 어떻게 만점을 맞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순차적인 PT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은 의대관다운 학생들을 모집하여 그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능 5대 핵심 요소에 대한 미세한 차이점들을 의대 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계별로 맞춤 설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과목 1등급에 거기서부터 한 문제씩 더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의 전략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였죠. 의대관 다움에 대한 첫 번째 주제인 의대관 다운 학생 선발. 그래서 우선 짧은 기간,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의대 합격권인 최상위권을 넘어 극상위권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위권 학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단기간에 이걸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의대관 다운 학생의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물론 이거는 뭐 그동안의 합격 데이터 그 다음에 성적대별 학생들의 성적 향상 추이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정도 성적대 학생이라면 학원의 프로그램과 학생의 노력으로 의대 진학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의 모집 컷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모집 페이지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디1과 메디2는 국수형 과환 과투죠. 이게 아무래도 의학 계열은 과학이 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과학 두 과목을 각각 별개의 과목 두 개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는 좀 빠져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좀 많이 중요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기간이 좀 타 과목에 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습량도 좀 많기 때문에 수학은 좀 필수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국수형과 교과 성적이 1.5 이내에,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뭐 1.3 이내에서 주로 합격 컷이 형성이 되지만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좀 반영을 생각을 했을 때 1.5 이내 정도의 학생이고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다면 충분히 10개월 남짓의 학습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모집 컷으로 의대 간다는 학생을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이런 의대 간다운 학생들이 오더라도 앞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개별적인 PT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좀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가는 의대 PT 설계가 가능한 전국 최상위권 학생 360명만 선발을 하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사실 과거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뭐 수능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모집 요강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전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대 간다운 학생은 일단은 최상위권의 초입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최상위권 학생들과 저희 의대 간 프로그램이 이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를 형성하여 그동안도 실적을 만들어 왔고 내년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의대간다운 학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대간다운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